세상의 모든 맏며느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 맏며느리가 가진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시집생활 10년차 구독자입니다. 뭐 맏며느리 힘들다 힘들다 말로만 들었지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에 비하면 천사 같은 시댁을 가지고 있는 저는 단 한 번도 실제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깨닫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저희 동서들 때문입니다.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억울한 일들이야 뭐 하루 이틀이겠냐만 다른 건 몰라도 제 사연이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그 누구보다 통쾌하게 복수했다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원단 수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난 원단 수저, 동대문 수저네 하고 제가 나름대로 붙여본 이름이에요. 뜬금없이 뭔 소린가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동대문에 납품하는 원단을 만드는 원단 공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원단을 짜는 실오락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두 분 몸에 항상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밑으로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집에서 식구 많아봤자 배만 더 골고 형제들끼리 다툼이나 심해지지 좋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항상 복잡거리는 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부모님은 새벽까지 일을 나가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고, 그런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사람이 없었으니까 장녀인 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땐 가장 노릇을 하고, 어떨 땐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돌봤죠. 막내는 제가 거의 업어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갓난아기 낳아놓고 몸도 못 풀고 일을 하러 나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분유 타먹여 기저귀 갈아줘 업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기도 해.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세상에 쟤는 대체 언제 사고를 쳤길래 얼굴이 저렇게 어려 보이는데 저만한 애가 있냐고 혀를 찰 정도로 그렇게 동생들을 잘 돌봤습니다. 저도 물론 어린 나이였죠. 분명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였고요. 그런데 제 밑으로 아기새처럼 입을 벌리고 매일 앙알앙알 울어대는 동생들을 보면 나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란 그 단순하고 소소한 부탁이요. 굉장히 철없는 투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늘 저를 돌보기보다는 동생들을 챙겼기에 스스로를 챙겨야 한다는 그 자연스러운 돌봄에서 저는 늘 뒷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너무 책임감이 강했던 탓이었을까요?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이 꼭 제 책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 부담감이 확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동생을 잘 돌보는 언니, 제 역할은 거기서 딱 끝났어야 맞는 건데 말이에요. 저희 둘째가 항상 몸이 안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동생이 왜 그랬어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죠. 씩씩하고 아파도 아픈 티 안 내는 첫째와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막내 사이에서 둘째는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그래서 많이 치여서 사랑을 많이 못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여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던 둘째는 저랑 연년생이라 정말 단짝처럼 붙어 다녔어요. 저도 이상하게 막내보다 둘째한테 더 정이 많이 가는 느낌이었죠.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이 하교를 하고 나면 늘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렸을 땐 잔병치레라고 생각했던 아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손 쓸 새도 없었죠. 그냥 저희는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죽어가는 둘째를 발만 동동 구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둘째는 무균실 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매일 아플 거면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스스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점점 더 말라가고 약해져 갔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었다면 가족들은 지쳤겠지만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었겠죠. 둘째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조차 버거웠나 봅니다. 말도 안 되게 허망하게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프고 놀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데 혹시 아세요? 둘째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저는 가슴 정 가운데 커다란 대포알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있어야 할 자리에 장기들이 제대로 있지 않고 가슴 가운데 뻥 하고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둘째가 갑자기 아팠던 것,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 투병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 그것들 중에서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할 부분은 하나도 없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제 탓은 아닐까 그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쫓기고 시달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잘 챙기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용돈이 모자란다고 둘째가 맨날 먹고 싶다고 졸랐던 불량식품을 몰래 사줬던 게 그게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그때 뭘 해줬더라면, 내가 그때 무슨 힘이 되었더라면 둘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랑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만약의 조건을 달아가면서 지나가 버린 시간을 붙잡고 되돌려 보려고 괴로워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난 이후로 달라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집안 분위기 역시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변한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건 제가 아니었을까요? 가족들은 항상 억지로 웃으려고 했지만 모두들 말하지 않아도 둘째 빈자리를 느낀다는 듯이 곧이어 그 웃음이 사그라지곤 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또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내 잘못이 뭐가 있나 싶죠. 그런데 그땐 참 그랬어요. 그런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돈을 벌 궁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하고 싶은 공부도 많았고 나름대로 꿈도 있었죠. 항상 아픈 둘째가 마음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병원에서 일을 해서 아픈 둘째를 꼭 낫게 해주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이미 둘째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런 꿈을 쫓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당장 마음속에 무겁게 쌓여있는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접어놓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저를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이 뭐였냐고요? 동대문의 의류 도매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부모님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까요. 원단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옷과 가까워졌고 남들은 꼭 옷만 만들고 옷 팔라고 태어난 사람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일을 잘 했어요.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계기도 결국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옷 사업 때문이었네요.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됐냐면요. 그렇게 도매로만 제가 뚫어놓은 거래처가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몇백 곳이나 될 정도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도매 시장에 의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주가 되면 동대문 도매 시장에 제 옷을 따라한 옷들이 쫙 깔렸어요. 2주가 지나잖아요. 지하상가며 옷가게 제 옷을 포함해서 제 옷을 베낀 디자인까지 쫙 깔리는 거예요. 동대문 도매 시장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데 저는 항상 제가 시작했다 하면 유행이 됐던 거죠. 다른 업체들도 이번엔 저기가 뭘 만들려나 뭘 어떻게 따라해야 하나 목이 빠져라 기다릴 정도였고요. 아무리 잘 따라해봤자 원조 이기긴 힘들잖아요. 그렇게 도매 장사로만 100억대의 수익을 달성하기까지 딱 9년이 걸렸네요. 사치가 심한 성격도 아니어서 아직도 그 돈의 80%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그 돈을 제 통장에 묻어두었습니다. 가족들이 필요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도와주기로 했고요. 통장에 돈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달라질 건 크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생의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일주일 전부터 한마디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것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줘도 행복하게 웃는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는 건 한결같았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아주 작고도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던 꿈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도매 장사가 한참 잘 나갈 때였고 그렇게 살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기만 했어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지 몰라요. 코로나가 막 터질 때여서 온라인 쇼핑이 한참 뜰 때였으니까 제가 묶어놓은 해외 거래처들 상대로 장사만 잘 했어도 100억이 뭐예요. 몇백억대 부자는 되지 않았을까요? 꿈이란 게 그렇게 간절하고 무서운 거더라고요. 돈을 아무리 벌고 먹고 싶은 걸 아무리 먹고 백화점에 가서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도 물건을 척척 사는 사람이 됐는데도 못 이룬 꿈 생각이 여전히 계속 나는 겁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앉혀놓고 제가 그동안 못했던 속 얘기를 꺼내놓았어요. 엄마, 그거 기억나? 내가 우리 둘째 고쳐주고 싶다고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난 둘째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나도 둘째가 아팠으니까 그냥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게 내가 못 이룬 꿈이었나 봐. 이제 성공했다 싶으니까 나도 그 못 이룬 꿈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엄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꿈 쫓아가겠다 하면 엄만 나 응원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손에 얼굴을 묻고 막 우시는 거예요. 서럽게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시니까 저도 당황해서 엄마한테 왜 우냐. 엄마가 싫다고 하면 나 이 일 계속하겠다. 벌 만큼 벌어놔서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된다. 엄마를 그렇게 달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막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해서 그렇다고 제 손을 쓸어내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해서. 둘째 잃었다고, 셋째 걸린다고, 우리 첫째 생각이 나는데도 내 뒷전으로 밀어놓았는데, 엄마한테 이 얘기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만 다 알고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각박해서, 둘째 잃고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꾸역꾸역 뒤로 밀어왔어. 엄마 원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중에 네 덕을 봐서 고마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네 덕만 보고 살자 그런 심보 고약한 사람 없어. 우리가 갉아먹고 사는 게 네 꿈이면 차라리 굶고 말지.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 응? 우리 딸,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엄마가 그렇게 사는데 힘이 못 돼줘서 결국 네 힘으로 이렇게 살게 해서 참 미안하다. 엄마도 저에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9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다시피 살아온 저에게 미안한 게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것 같다고 아빠도 너 그렇게 다 포기하고 일하는 모습 보면서 성공하는 게 기쁘긴 했어도 못 간 길에 대한 후회가 짙을까봐 걱정을 했답니다. 아무도 저에게 씌워주지 않은 죄책감과 책임감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렇게 29, 늦으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시기에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제 꿈을 찾아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늦었다고 속상해하기보다는 30살이 되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매일 감사해 했어요. 9년을 쉬었는데 공부가 어디 쉬었겠냐고요? 그래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버티던 악과 깡으로 오로지 근성만으로 4년제 지방대학 간호과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안 가봤으니까 대학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학만 들어가면 공부는 학교에서 알아서 시켜줄 것 같고 캠퍼스의 로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아휴 그런데 간호학과 나와보신 분들 자녀들 간호학과 보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절대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늦게 시작한 공부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가는데도 남들보다 배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의대 가는 것보다야 쉬웠겠지만 들어와서 공부한 걸로 따지면 의사 못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또 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간호사가 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쫓아가기만 하는데도 숨이 턱까지 차는데 이러다가 시험 공부를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학교만 졸업하고 면허 시험에는 명함도 못 내밀고 떨어질 수 있겠다.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학교 홈페이지며 공터에 가면 왜 과외시켜드립니다 하는 핸드폰 번호 써있는 전단지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공부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홍보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처럼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그곳에서였어요. 도저히 이대로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겠다 싶어서 찾아갔죠. 다들 공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고 시험 합격이라는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저희는 생각보다 똘똘 뭉쳤습니다. 저까지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사람이 둘,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셋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고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중에서도 성실함이 무기인 사람이었어요. 스터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라고 하면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9시에 공부를 마치고 퇴실을 하는 악발이었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도 혀를 내둘렀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심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처음에 연애할 생각으로 쫓아다니기보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신 갈리거나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늘 붙어 있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대화 자주 나눴고 그렇게 저희는 같이 공부를 하던 사이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죠. 연인이 되고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제가 왜 이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러 이곳에 돌아오게 됐는지,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 아픈 동생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고 본인 얘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던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제 얘기를 들어주는데 보냈습니다. 저도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구나 하고 더 이상 캐묻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이유 없이 공부에 빠지는 날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공부를 하러 모이면 누구보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던 남편이었고 시험에 누구보다 진심이라 하루라도 공부를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공부하는 시간을 빼먹는다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참여 태도가 불성실하다면서 같이 공부하는 클럽에서 빼버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빼먹는 건지 제대로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집 앞에서 무작정 남편을 기다려봤어요. 원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잠시만 한눈 팔아도 놓칠 것 같아서 골목 끝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에 저기서 누군가 검은 봉투를 들고 작업화를 들고 털레털레 걸어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 앞에서 기다렸던 제 남편이었어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오늘 공부는 왜 빼먹은 거고? 그 옷차림은 다 뭐야? 너 어디 공사판이라도 있다 온 거야? 일이 아니라 인생이 지쳐 보이는 표정을 하고 머쓱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동네에 있는 놀이터로 저를 데리고 가는 남편의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해 그네에 앉아 앞뒤로 흔들거리기만 하고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는 남편이 답답해서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제서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한테 남동생이 둘 있거든. 사실 네가 동생 둘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나랑 꼭 맞는구나 싶어서 놀랬다니까. 내 동생들은 재작년에 공시에 다 합격해서 지금 7급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 공부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제일 늦었던 거지. 나도 너무 억울한 게 정말 공무원이 내 길이 아니라서 이렇게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운이 나빴어. 4년 동안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 다 붙은 시험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면접에 가지 못해서 떨어졌던 적도 있었어. 운도 한두 번 없어야지. 네 번이나 없으니까 이것도 내 실력인가 싶더라. 집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동생들은 벌써 합격했는데 아직까지 장남이 돼서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신 것 같더라고. 나도 염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내 인생에 너무 큰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 차림인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족들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적어도 학원비를 계속 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생활비도 그렇고 벌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공부하러 나가기도 벅찬 상황이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성적이 모자라서 합격을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성실한 걸로 따지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1등이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가족들한테 손을 벌릴 수 없어 본인 스스로 벌어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 짠하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면 내 인생을 담보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놀이터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냈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정인지는 충분히 알았어. 근데 그거 알고 있지? 나름대로 손을 벌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 못해. 그건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일도 공부도 둘 다 놓치는 사람밖에 못 돼. 그래서 말인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어. 뜬금없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에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얘기했잖아.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거야. 성실한 거 그거 하나 믿고 투자를 해보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을 오래 하면서 잘 될 거, 안 될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보는 눈이 생겼거든. 학원비며 생활비며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지원해 줄게. 대신 공짜 아니야. 이번 시험에서 확실하게 합격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은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 나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만으로도 깜짝 놀랐을 텐데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저와 결혼하자는 청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아직도 그 어두운 밤에 놀이터 가로등 불빛 아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던 남편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치만 저도 나름대로 확고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였어요. 망설이는 남편을 몇 번이고 다시 설득해서 그렇게 남편은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매일같이 자극받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7급 공무원 시험에 저는 간호사 자격 시험에 나란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성실함이 무기인 사람들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제 합격 소식을 먼저 듣고 남편의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뛸 듯이 기뻐서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남편도 발령을 받은 상태였죠. 남편은 합격을 하면 결혼을 하자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결혼을 하자 저에게 한 발 늦은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한 결정이니 별다른 반대 없이 받아들였지만 남편 집안은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볼멘 소리에 기가 죽을 뻔도 했지만 전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신규 간호사? 늦은 나이에 이제야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두 사람인데 뭐 가진 게 있고 모은 게 있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네 동생들 못 봤어? 지금 네 동생들 선자리 들어오는 여자들 보면 대기업부터 어디 의사, 검사, 사짜 직업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섰어. 네가 조금만 급하게 굴지 않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널렸는데 굳이 꼭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해야겠니? 더 기다리면 좋은 혼처자리가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저랑 결혼을 해야만 하는지 시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도 단호했어요. 솔직히 거기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그동안 들어갔던 돈을 둘째치고 남편의 태도에 실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그 결혼 파토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건 단순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랑 의리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의 완곡한 반대에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은 남편 덕분에 저는 발령 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병원 내에서도 눈치가 많이 보였죠. 신규 간호사가 벌써부터 결혼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뜻이 잘 맞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회가 없어요. 결혼 생활도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말 힘든 건 회사 생활이었죠. 솔직히 시댁에서 뭐라고 반대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셔도 저한테는 티끌만한 상처도 나지 않았던 게 저한테는 처음 들어간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이 거의 생지옥과 다름없었거든요. 저희 병원이 신규들이 6개월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걸로 유명했어요. 태움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데 간호사란 직업이 의사 못지않게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군기며 차별이며 정치질이며 그런 게 상당하거든요. 여초 직장이다 보니까 저보다 어리지만 선배 간호사로 들어온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너 지금 인상 쓰니? 왜? 너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런 잔소리 들으려니까 안이 꼽기라도 한 거야? 버텨야지. 늙어서 들어온 게 자랑도 아니고. 결혼하고 임신해서 도망갈 생각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나가. 알겠어? 사장으로 일만 해봤지. 제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태움과 갈굼에 왜 초년생들이 힘들게 시험 봐서 면허까지 따놓고도 도망가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더라고요. 선배 간호사들의 갈굼만 있었으면 다행이게요. 가장 힘든 건 병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저랑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괴롭히는 여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논외고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구나.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 선생님, 아까 보호자님이 말씀하셔서요. 803호 환자 담당이시죠? 선생님 좀 한번 꼭 봐야 할 것 같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하셔서요. 담당 의사 좀 불러달라고 해서 보호자의 말 그대로 전했는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안 하더니 저녁에 그 환자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에게 말을 전달하는 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제야 관심 가진 건 본인이면서 마치 제가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지금 장난해? 내가 제대로 말을 못 들었으면 붙잡든지 메모를 남기든지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위에 교수님한테 너 때문에 얼마나 깨졌는 줄 알아? 중간에서 얘기만 잘 전달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복도 한복판에서 차투로 제 머리를 툭툭 치고 어깨를 밀고 일하면서 당할 모욕은 그 선생님한테 다 당했던 것 같아요. 서러워도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네가 안 들은 걸 어떻게 하냐. 의사한테 대들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내가 병원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유일한 제 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토로하면서 맥주나 한 캔 나눠 마시는 게 제 스트레스를 푸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란 게요. 왜 옷깃 하나 스치면 인연은 인연이라고. 그 선생님과 저는 정말 악연이다. 병원 밖에서 만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웃기는 인연으로 말이에요. 첫째 서방님, 그러니까 남편 바로 아랫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 의사다.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보니 믿겨지세요? 병원에서 저를 쥐잡듯이 잡던 그 여자 의사가 제 동서 될 사람이라고 집에 인사를 온 거예요. 동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만 꿈뻑꿈뻑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설마 선생님이 제 형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저 의사 완전 사이코패스다 난리를 치고 결혼을 없는 그림을 기대하셨겠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서방님이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겠다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였고 시부모님들도 그제야 우리 집안에 수준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데 거기서 제가 난리를 치고 반대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외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일이지 않냐. 공은 공이고 산은 산이 집안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보자 어른스럽게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저를 죽어라 괴롭히던 의사는 제 동서로 들어왔고 동서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지 6개월 되지 않아 막내 서방님도 의사인 동서의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졸지에 저는 두 동서 모두 의사로 둔 간호사 형님 타이틀을 얻게 됐답니다. 그런데요, 뭐 병원에서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는 동서가 집 식구가 됐다고 크게 달라지기라도 했겠어요. 사람 본성 어디 안 간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는 못된 심보는 여전했고, 그래도 형님 동서지간의 우애가 걱정이 되긴 됐는지 집에 와서 형님 그건 일이잖아요.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하면서 사람을 슬슬 긁는데 저도 슬슬 짜증이 났던 터였죠. 두 동서는 의사라서 통하는 게 얼마나 많으신지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똘똘 뭉치더라고요. 동서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그쪽 땅 잘 보는 부동산 하나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라도 시켜줄까? 형님 괜찮아요. 형님이 부동산이요? 알아도 저희가 더 잘 알죠. 원래 의사들끼리는 그런 정보도 잘 공유해요. 형님도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하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남편이 저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들이 그렇게 한편이 되어 저를 은근히 갈구고 비웃으려는 눈치라도 보이면 남편이 나서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회 경험으로 따지면 이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다느니 나서서 제 자랑을 해주는 덕분에 동서들 사이에서 기 안 죽고 잘 버티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막아주는 만큼 동서들도 자기들끼리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저도 속으로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한번 걸려봐라. 그때는 안 참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만 열심히 갈고 있었죠. 제 이런 분노가 한 방이 터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버님은 요즘 세상에 누가 환갑을 챙기냐면서
60대면 젊어서 요즘엔 환갑 챙기면 욕먹는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은근히 가족들이 환갑을 챙겨주길 기대하시는 눈치였고 저랑 남편도 아버님 환갑 겸 가족잔치를 어떻게 치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터였어요. 교대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시댁으로 저를 불러들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첫째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 환갑잔치 때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식사라도 제대로 함께 하던지 아니면 요즘에 환갑 기념해서 여행도 많이 간다던데 둘째네랑 셋째네랑 잘 상의해서 가족 행사 한번 잘 기획해봐라. 맏며느리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처음에 그렇게 죽어라 반대하시던 어머님이셨지만 그래도 중요한 집안 행사를 앞두니 맏며느리인 저에게 뭐 한번 해봐라 얘기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웃기지만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라고 인정을 해주긴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저 역시도 시집 와서 처음 준비해보는 큰 행사였으니까 제대로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다 같은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스케줄 굴러가는 걸 잘 알고 있고 해서 모이긴 어렵지 않았거든요. 동서들과 제가 사는 집이 가깝기도 했고요. 휴무가 다 겹치는 날 동서들을 동네 카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환갑잔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죠. 동서들도 알고 있겠지만 아버님이 곧 있으면 환갑이시잖아. 뭐 잔치 수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럴 때가 기회다 싶겠더라고. 어머님 아버님도 은근히 말로는 안 챙겨도 괜찮다 하시지만 제대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는 눈치고 이럴 땐 며느리들끼리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 난 다들 시간만 괜찮고 여유도 있으니까 이참에 해외여행 다녀와도 좋겠다 싶은데. 제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또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앞에 앉아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어디가 좋겠다, 어디 병원 원장님 환갑잔치 행사에 다녀왔는데 어디 식당이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머님도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의견을 보탰죠. 거기 식당이라면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방장이 바뀌어서 음식 맛이 영 별로라고 하더라고. 동서들 스케줄만 잘 맞출 수 있으면 가까운 동남아라도 다 같이 다녀오는 건 어때? 우리가 뭐 다 같이 방 잡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패키지 껴서 다녀오면 오히려 동서들 신경 쓸 일도 덜 할 것 같고 가족끼리 휴가 다녀온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형님,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요? 이걸 말을 해 마라.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큰동서가 제 말을 톡 잘라먹더니 또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그 눈빛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작은 동서도 옆에서 형님 왜 그러시냐고 말리는 척만 하지 제 눈에는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면서 부추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신규 간호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아는데 동남아 여행이요? 형님 스케줄을 먼저 맞출 게 아니라 돈 걱정부터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버님 환갑 여행 갈 때쯤이면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 때인데 그때 비행기 표값이 얼만 줄이나 아시냐고요. 아, 왜 나도 봐. 형님이 너무 세상 물정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형님, 뭐 맏며느리라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알지도 못하시는데 열심히 달려들어 설명하시는 그 정성 갸륵한데요. 돈이야 나중에 나눈다고 치고 형님이 그 비행기 표값 다 결제할 카드 한도나 나오시냐고요. 숙소는 얼마인 줄 아세요? 작은 동서는 누가 봐도 웃음을 꾹 참는 얼굴로 형님 민망하시게 왜 그러냐면서 옆에서 타박만 하는데 원래 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저만 바보 만드는 것 같아 카페에서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동서들 얼굴에 커피잔이라도 시원하게 끼얹고 나가버리고 싶었는데 괜히 집안에 좋은 행사 앞두고 큰 소리 내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해봤자 남편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겠냐 싶어서 어른인 내가 참자 참자
속으로 참을 인자를 몇백 개는 그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동서들의 얌체 같은 행동을 다 일러바치려고 저도 남편 퇴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처한 표정을 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동서들이랑 만나서 아버님 환갑 얘기를 꺼냈냐고 먼저 묻길래 동서들이 벌써 거짓말을 하면서 선수라도 친 건가 했는데 서방님들이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네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먼저 동남아 여행 얘기를 꺼냈다면서 동서들이 괜찮다고 한 거 맞아? 집에 와서 아주 먼지나게 털렸대. 아무리 7급이라고 해도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 극성수기에 비행기 표값이랑 숙소값이 얼마인 줄 아냐고. 왜 당신네 부모님 챙기는데 돈을 그렇게 써야 되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대. 셋째네한테도 똑같이 전화 왔어. 다들 자기 월급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마누라 돈 써야 할 것 같은데 시댁에다가 그렇게 돈 쓰기 싫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대. 그냥 우리도 대충 맞춰주는 척하고 조용히 근처 소고기집이나 예약해서 가족들 다 같이 밥이나 간단하게 먹을까? 웃기잖아요. 제 앞에서는 돈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씹어놓고서는 집에 가서 자기들 남편 붙잡고 그렇게 다 쓸 돈 없다. 결국엔 형편상 부담스럽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한테도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이참에 동서들 군기를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가족들 다 같이 여행 보낼 돈이 부족한 거면 그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동서들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콧대는 한번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는데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니라 내가 손윗 사람이 위치해서 손 아랫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도 그냥 우선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요. 제가 허튼 일로 화를 내고 사람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었으니까 남편도 별 다른 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알아서 잘 할 거라 믿는다고 그냥 당신 뜻이 뭐든 자기가 다 맞춰 따라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요.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겠다. 저는 다시 서방님과 동서들을 저희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서방님들은 또 여행 얘기가 나올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고, 동서들은 제가 남편을 통해 얘기를 전달받은 건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얼마나 큰일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자꾸 오라가라 하냐며 오자마자 톡톡 쏘는 말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속으로 계속 비웃고 있었죠. 그 잘난 고개도 언제까지 안 꺾이고 빳빳하게 들고 나한테 대드는지 보자 하고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아버님 환갑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서들은 알고 있겠지만 내가 지난번에 아버님 환갑 여행 관련해서 얘기 먼저 시작했잖아. 맏며느리가 돼서 먼저 그런 얘기 꺼냈으면 책임지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바쁜 거 알면서 다들 불러 모았어. 이참에 이 자리에서 여행 갈지 밥을 먹을지 결정을 해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동남아 여행 가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줘.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가족 여행인데 돈 때문에 망설여지거나 부담 느끼면 먼저 얘기를 꺼낸 내 입장에서도 미안할 일이잖아. 우리 식구 몇이나 된다고 여행 비용이야 우리 쪽에서 대면 그만이니까 혹시라도 부담스럽다 싶으면 편하게 얘기해 달라고. 제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니까 동서들도 제대로 긁힌 눈치더라고요. 제 이야기 한마디에 순식간에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환갑 여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된 꼴이잖아요. 뻔히 그 비용을 다 대긴 부담스럽다. 왜 갑자기 해외여행 얘기를 꺼내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걸 남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동서들은 그 자리에서 자존심 때문에 차마 나 돈 없어서 여행 못 가요. 이 얘기를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나 봅니다. 병원에서 하던 대로 벌은 못 버리고 저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반격을 하더라고요. 형님, 누가 들으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줄 알겠어요. 저희인 형님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저희 다 병원에서 일해요. 형님, 간호사 월급 빤히 하는데
너무 저희 앞이라고 허세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말씀이 맞죠? 지금 은근슬쩍 저희 불러 다 모아놓고 너희 부담되면 안 가도 괜찮다. 내가 그 비용 다 대줄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사실 형님이 부담되시니까 이런 자리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형님, 저희 진짜 괜찮아요. 부담이 되시는 건 형님이시겠죠. 바쁜 사람들 모아다가 이런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시는 그 정성이 정말 갸륵한데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말 잘 나가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장단에 맞장구 쳐줄 여유가 없어요. 자존심이 제대로 긁힌 동서들이 저한테 마구 퍼붓고 서방님들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남편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자기 마누라 뜯어 말리기 바빴는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큰 동서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 동서가 제일 악질이긴 하거든요. 그 동서가 제 자존심을 제대로 긁는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거 나봐. 형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번에는 형님 장단에 저희도 대충 맞춰드릴 테니까 저희가 말리는 식으로 하고 형님한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나 하고 그러자고요. 대신 다음부터 이런 집안 대소사 상의할 일 있으면 저희끼리 할게요. 굳이 이렇게 바쁜 사람들 모아 불러놓고 시간 뺏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형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병원 밖에서 가족일 포함해서 사적으로 말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급이 다르니까요. 기어이 급까지 운운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동서들의 모습을 저도 이미 다 예상했던 바였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자기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다고 저를 막아서는 남편을 밀치고 동서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급? 방금 급이라고 했어, 동서? 아무래도 급이 다르긴 하지. 100억이나 벌어놓고 공부가 아쉬워서 뒤늦게 공부해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나랑 생계형으로 꾸역꾸역 의사 일을 하고 있는 동서들이랑 급이 같으면 그건 내가 억울할 일 아니겠어? 그 표정 뭐야? 영 안 믿기는 눈치인데 정 안 믿기면 이거라도 보든지. 동서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비행기표 한 번 다 결제할 돈이나 있냐고. 내 통장 잔고 보면 누가 앞에서 지금 급 따져가면서 생쇼하고 있는지 쪽팔려서 말 못 걸 텐데. 괜찮겠어? 저는 핸드폰을 켜서 그동안 모아뒀던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연회비가 300만 원씩 나가는 블랙카드를 동서들 앞에서 보여줬죠. 말뿐인 허세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던 동서들도 제가 집어던진 핸드폰을 주워들더니 이건 조작 아니냐, 이게 잔고가 맞냐, 핸드폰을 몇 번 만져보더니 사실 확인이 끝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하니 벌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둘째 서방님이 거드는 바람에 동서들 꼴은 더욱 우스워졌어요. 형수님, 어쩐지 저희 형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데려왔을 때 형님이 뭐 대단한 일 하시는 분일 거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뭐해 빨리 형수님한테 사과 안 드리고 뭐 개원을 하려면 부자인 인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지. 눈앞에 있는 귀인도 못 알아보는 주제에 무슨 투자를 하고 개원을 하겠다고? 형님, 저는 진짜 형님 괜찮다고 진작부터 생각했어요. 형님도 작은 형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한테 옆에서 맞장구 제대로 안 치면 국물도 없다고 협박을 하는 통에 전 그냥 옆에서 거들지도 않았어요. 모른 척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네? 야, 너까지 진짜? 작은 동서는 성격이 박쥐 같은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몰라도 큰 동서에게는 더 이상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는지 바로 저에게 붙어서 아부를 하는데 정말 그 꼴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큰 동서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으로 도망치듯 홀랑 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병원에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불러내더니 그제서야 쭈뼛쭈뼛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 집에서도 많이 혼났어요. 병원에서 제가 그동안 해온 짓이 있어서 용서가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형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형님이 들었던 것처럼
개인 병원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도 모자라고. 동서, 죄송하다는 말이 죽어도 안 나왔는데 개원 앞두고 나한테 뭐라도 받아먹고 싶으니까 이제야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나 봐. 사과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병원에서 나한테 해왔던 행동 제대로 징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나 간호과장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전달했어.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병원에서 가족 일이라도 사적인 일로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하고요. 동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니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지금 동서는 병원에서 사내 괴롭힘으로 한바탕 혼나고 잔뜩 풀이 죽어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쯤 군기 잡았으면 됐다 싶어서 적당히 벌 주고 봐줄까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동서들도 뭔가 깨우친 점이 있으려나요? 저 잘했죠,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돈 자랑은 이렇게 현명하게 꼭 필요할 때만 해가면서 살아보려고요. 필요할 때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무기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70대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이었던 도예 공방을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상경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하고 아주 행복했죠.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도움을 준 것이 당시의 며느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은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헤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딸들보다도 더 저를 많이 따르고 제게 용기를 준 소중한 아이랍니다. 오늘 드릴 얘기도 우리 며느리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아내 사이에는 딸 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딸을 낳고 더 이상은 자식 계획이 없었는데 집에서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워낙 성화라 나이 터울이 좀 있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막내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온 가족들의 귀여움을 잔뜩 받았죠. 특히 저희 어머님 과장 좀 보태면 첫돌이 되기 전까지 품에서 내려놓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아내와 제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많이 탔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가 제일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막내는 위에 두 딸아이와는 다르게 때도 많이 쏘고 엄살도 심하고 투정도 심했답니다. 요즘 TV에서 보니까 금쪽이라는 말이 많이 쓰던데 딱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어릴 때 사고도 많이 쳤는지 그때마다 할머니 치마폭에 숨어서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게 바쁜 아이였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그걸 가만히 뒀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엄하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귀한 아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감싸고만 도는 어머니를 이기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것은 두고두고 후회를 했답니다. 막내는 자라면서 숱한 사고를 쳤지만 가장 큰 사고는 결혼이 아닐까 싶네요. 대학교 졸업반일 때였어요. 어느 봄날 갑자기 여자애 하나를 집에 데리고 오더니 대뜸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희는 만우절 때 못했던 장난을 그제서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인가 저와 아내는 순간 멍해졌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졸업이야 곧 하는데 결혼이랑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이 왜 없어. 네가 지금 취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정도로 공부에 뜻이 있는 애도 아니고 자기 앞가림이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아이씨 그럼 어쩌라고 애가 생겼는데.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에 거실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결혼이란 말도 충격인데 거기다 애가 생겼다니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와 아내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연신 뻐끔거리고 있었어요. 결국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아내였습니다. 애가 생겼다니. 아니, 그럼 지금 이 아가씨가 임신 중이란 말이야? 그렇게 됐어요. 병원까지 가서 확인했으니까 확실해요. 제 애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네가 그게 할 말이냐? 결혼을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 지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너무 화가 난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함께 온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꾹 잡고 당기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기는 했지만 며느리의 주위에 한 번에 시선을 돌리는 아들의 모습이 생소하기도 하고 의외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성민데 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여기 정호보다 3살 많은 김현지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똑 부러지는 인사에 흥분했던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눈이 참 예쁘더군요. 이 상황이 자신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 아들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다행이었죠. 며느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과 둘이 지낸다고 하더군요. 친척분이 따로 없다는 말에 참 고생 많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상견례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결혼식만 올리게 해주세요. 결혼해도 들어와 살 거니까. 이놈아, 결혼이 어디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해서 해결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둘이 결혼하면 아직 고등학생이랑 남동생은 어쩌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이서 얘기는 하고 말하는 거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그럼 나가 살아요? 남동생이야 기숙사로 구하든 아니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가 하면 되지. 너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혼자 짓거리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그런 생각밖에 할 줄 몰라. 저는 이 철없는 아들의 말에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숨을 겨우 참고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말을 아끼더군요. 저는 우선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차린다는 아내를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랜만에 아내의 큰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쩌면 며느리가 복덩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까 아들을 말리는 모습도 그렇고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크게 들었죠. 아들의 결혼은 녀석의 바람대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간단하게 식을 올리기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신혼살림은 결국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딸아이들이 쓰던 방을 2사람에게 주기로 했죠. 그리고 원래 아들이 쓰던 2층 방은 사돈총각이 들어와서 살기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동생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아직 고등학생인 사돈총각을 혼자서 자취하라고 말하기는 저와 아내의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혼자서 살림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만이라도 여기서 다니라고 해. 2층에서 지내면 우리 눈치 볼 것도 없는데 뭐. 그래도 혼수라도 해오는 것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염치가 없어서요. 염치 같은 소리 한다. 가족끼리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지. 저와 아내는 미안해하는 며느리에게
그럴 것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은 신혼여행을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임신부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고 아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혼식만 올리게 됐어요. 사돈 총각은 며느리를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학교에서 성적도 좋다고 하더니만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사돈 총각이 마음에 쓰이는지 야식을 준비해 방에 가져다 두기도 했죠. 사돈 총각은 그때마다 감사하다는 편지를 꼬박꼬박 남겨서 아내의 큰 기쁨이 되기도 했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아들 녀석은 귀찮아하면서도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은 있는지 며느리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은 부지런히 사다가 대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아내와 저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병원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취업 박람회를 가야 한다고 해서 결국 아내가 며느리와 병원을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병원에 간 아내에게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번 검진 때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심장이 더 이상 뛰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휴, 이 녀석은 전화도 안 받네요. 세아가는, 세아가는 괜찮은 거야? 세아가한테 무슨 문제 생긴 건 아니래? 네, 다행스럽게 산모에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애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괜히 애 앞에서 울지 말고 정신 차려. 지금 갈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간 병원에서 눈물 범벅이 된 아내를 만나자마자 저 역시도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어디 며느리만 하겠어요. 저희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의연하기로 약속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마취에서 깬 며느리는 저와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아내는 꼭 껴안아주며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했죠. 저 역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탓할 필요 없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쓰러져 잠든 며느리를 두고 저희는 병실을 나왔어요. 때마침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아내가 남긴 문자를 본 듯 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니 결국 수술을 해야 했단 말에 한동안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야. 누구 탓할 일이 전혀 아니다. 바보같이 애 하나도 못 지키고. 이 녀석아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갑자기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가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써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다니. 네가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냐? 세아가 앞에서 그런 말 뻥끗만 해봐라. 내가 그날로 네 놈 다리를 부러뜨릴 테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저와 아내의 반응에 아들도 눈치가 보이는지 알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뚱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갔죠. 표정 관리를 하란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이를 악물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들은 그날 잠깐 얼굴을 보이고는 퇴원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건 이후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좀 하는 듯 하더니만 아들 녀석은 다시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매번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지만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게임에 빠져 있는 것 정도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만행에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와 아내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괜찮다고 웃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게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본인도 마음을 잡기가 어렵나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술이 만취된 아들이 한 여자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왔어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여자도 술에 잔뜩 취한 듯 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 아들을 내팽겨 치듯이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아버님, 그냥 이 사람 여기서 재울까 봐요. 그래라, 잘 생각했다. 마음 같아서는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다만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어서 가서 자고. 아버님도 이번 주가 마지막 출근이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리하세요. 며느리는 방에서 이불을 가져오더니 아들에게 덮어주더군요. 저는 그냥 두지 뭐하러 그러느냐고 했지만 며느리는 웃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은 널브러진 아들을 보고서도 다들 모른 척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아들이 방치된 자신의 모습에 화를 냈지만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야, 넌 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두고 들어가냐? 말 조심해라. 어디서 야란 소리를 함부로 내뱉고 있어. 아니,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무슨 와이프예요. 진짜 못 배운 티내기는. 당신이 적어도 자기 발로 취해서 들어왔으면 그랬겠지. 늦은 시간까지 여자랑 술 마시다 못해 여자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도 네가 할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부터 할 도리 하고 도리를 따지지 그래. 난 당신 아내지 당신 보모가 아니야.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모님들과 함께 산다고 그동안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며느리였기에 내심 놀라기도 했지만 저와 아내는 조용히 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보이기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3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여? 세아가 하는 말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냐? 네가 취직을 하기를 했어? 아니면 그 준비를 하기라도 했어? 사춘기도 아니고 게임에 빠져 집에도 안 들어오는 녀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아버지 누구 편이세요? 아이, 저도 제대로 살려고 했다고요. 내 가정을 깨버린 건 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애도 잃어버리고.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아들의 얼굴이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크게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게 아들을 노려보고만 있었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했어야지.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드니? 정말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철부지인 줄은. 야, 네가 지금 날 쳤어? 아들은 분한 듯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팔을 붙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도 아들은 씩씩거리며 주방을 노려봤죠. 저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말과 함께 가정을 이뤘으면 적어도 책임감을 키워야 하지 않겠냐며 따끔하게 잔소리를 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죠.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도 아내도 오히려 우리가 더 미안한 마음에 역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출근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난 며느리를 보면서 저와 아내는 마주보고 한숨을 내쉬었죠. 제 마음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귀한 딸내미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그런 며느리에게 상처만 주는 못난 아들놈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둘을 그냥 둬도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이러다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저는
아내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일이 생길 때까지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이 눈에 밟혀 마음이 가볍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최대한 아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게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님, 너무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랑 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까요? 아니다. 뭘 그렇게까지. 저녁에 둘이서 동네 마실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님 혹시 해보고 싶은 일은 없으셨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포기하셨던 일이요. 뭐든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꿈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꿈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은 저는 며느리의 권유에 따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다가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죠. 근처 공방을 다니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재미가 무척이나 크더군요. 다른 가족들은 제가 뭘 하든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와 며느리만큼은 달랐답니다. 제가 뭘 만들어 보여주면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면서 감탄해 줬죠. 특히 며느리는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꼭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의 즐거움과는 반대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점들이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이제 저와 아내와 상관없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죠. 당연히 그 원인은 아들에게 있었고요. 아들의 망나니 짓을 참는 것은 부모인 제가 봐도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신이 유흥비로 한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알아? PC방에 술집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속이 시원하겠어? 야, 내가 한 달을 쓰면 얼마를 쓴다고 고작 200만 원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고작? 당신은 그 200만 원 벌어본 적은 있어? 아니,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본 적 있냐고. 취업 준비는커녕 놀러 다니게 바쁜 당신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참아줘? 야, 뭘 참아줬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겠냐고. 숨이 막혀. 이제 여기 있으면 알아? 난 당신 꼴 보고 싶을 것 같아? 무능력한 것은 둘째치고 스스로가 달라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이제 나도 모르겠다.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자면 내 자식이지만 정말 아들 녀석이 치가 떨릴 정도로 징그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만 자꾸 들었죠. 아내와 저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을 따로 불러 얘기를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좋게 얘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저희 잘못이라 외치는 아들의 모습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아, 이렇게 저를 키우셨으면 이제 와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너도 성인이다. 언제까지 부모님 탓만 하고 살 거야? 그래, 할머니가 너 오냐오냐 하실 때 내가 제대로 엄하게 잘못 가르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내 탓만 하면서 살 거야? 성인이면 이제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아들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어요. 저렇게 다 큰 녀석을 때려서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사람 환장하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내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어떤 얘기인지 다 안다는 얼굴로 곁에 함께 앉아 있었죠.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고요. 이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류 내려고요. 지금 뭘 한다고?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사는 것은 저도 이 사람에게도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와 아내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아쉬움에 꼭 이혼을 해야겠냐고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했죠. 다음날 아들은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집 오던 날과 마찬가지로 짐을 챙겨 나갔죠. 저는 나가는 며느리를 붙들고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쥐어줬어요. 며느리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제일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해주게 될 줄은 몰랐구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평생 간직할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며느리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었죠. 사돈 총각은 우리가 원망스러웠을 텐데도 저희를 보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아내에게 편지를 쥐어주고 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던 따뜻한 밥에 늘 마음 든든했다고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이별을 해야 했어요. 그 뒤로도 문득 며느리가 생각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예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디자인한 화병이 완성됐을 때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생각이 났죠. 세아가 잘 지내고 있겠죠? 사돈 총각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러 가면 되지. 당신 태어나면 만나러 갑시다. 아내는 아쉽게도 그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만 했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무슨 바텐더를 하겠다고 바에 취직을 했어요. 어떤 일이든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어딘가 싶은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봤죠. 저와 아들만 남은 큰 집으로 첫째 딸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큰 사위가 해외로 5년간 출장을 가게 되면서 아이들 학교 문제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 남아있게 됐거든요. 덕분에 조용해진 집안이 한동안 아이들 소리로 채워졌죠. 그렇게 며느리와 헤어진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었어요. 도예 공방에서 나름 자리도 잡고 제게 디자인을 문의해오는 경우도 생기면서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죠. 오랜만에 공방 식구들과 멀리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역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죠. 저를 본 며느리는 깜짝 놀라는 얼굴과 함께 잠시 망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손을 번쩍 들어 반갑게 인사를 했죠. 며느리는 화사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점심 먹으러 왔지. 너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여기 근처 병원이야? 네, 바로 위에 있는 병원이에요. 도예는 계속 하고 계시죠? 어머님은 잘 계시죠?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금방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해줬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며느리가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며느리를 곧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일하는 공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밝게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느리는 그 짧은 사이에 반쪽이 된 얼굴로 찾아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버님, 진짜 제가 염치도 없지만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제가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 보렴.
괜찮아, 진정하고. 저는 딸꾹질까지 하는 며느리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눈앞에 냉수를 몇 잔이나 비운 며느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총각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사고를 당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병원비가 워낙 비싼 나라다 보니 가진 돈을 다 넣어도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어디 빌릴 곳이 없더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아버님. 그런데 정말 부탁드릴 곳이 없어요. 진짜 아버님 죄송해요. 내가 알아보마. 사돈 총각이 사고 났다는데 얼마나 놀랐겠니? 그래, 내가 가진 돈을 끌어보면 1,000만 원은 될 게다.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 쉬운 돈은 아니었어요. 얼마 전 아들이 바를 열겠다고 말하며 도와달라는 말에 이미 퇴직금 대부분이 들어간 상태라 제 상황도 빠듯했죠. 하지만 모르겠다고 말하고 넘기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게 남아있는 돈과 최근 공방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지금 주문받은 돈까지 값을 받아 합해보니 겨우 1,000만 원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을 며느리에게 송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은혜는 무조건 갚겠다고 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죠.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며칠 뒤 아들이 바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이미 바 여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라는 게냐? 이제 가게 오픈했으면 앞으로는 네 힘으로 벌어야지. 초반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려요.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이 넣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잊었어? 바를 여는 것까지만 도와주기로 약속하기로 했잖아. 그때 분명히 내가 말했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다 네 책임이고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아니, 다른 집 부모들은 집이든 가게든 다 턱턱 해주는데, 왜 아버지는 안 해주세요? 남들처럼 해줄 능력이 없으면 낯을 말든가요. 마지막이라는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말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에게 돈을 다 건네는 바람에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알 리가 없는 아들은 첫째 딸 아이에게도 손을 벌리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역시 저와 비슷한 입장이었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셨다고 너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하는 거야? 그 정도 아버지 등골 빼먹었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 누난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어디 그냥 주신 줄 알아? 나더러 수익의 10%를 받아가겠다고까지 하신 분이야. 공짜가 아니었다고. 그럼 너는 아버지가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 큰 돈을 너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정신 차리고 일 더 크게 벌릴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지런히 해낼 생각을 해. 첫째의 으름장에 아들 역시 더 이상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저는 내심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 며느리는 미국에 잘 도착은 했는지 사돈 총각의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이 났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미국까지 건너간 상황이라 정신은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 씁쓸하긴 하더군요. 그 와중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돈을 준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을 덜컥 남한테, 그것도 이미 남남이 된 지 오래된 사람한테 빌려주실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차용증까지 우겨가며 쓰시더니 그 여자한테는 그냥 빌려주셨다고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새아가가 너 같은 놈이랑 어디 같은 줄 알아? 그리고 내 돈이야.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벌어들인 내 돈이라고. 내 돈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연락은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까지 잠잠한 것 보세요.
아버지는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 말을 진짜 믿으셨던 거예요? 세아가에 대해서는 네 놈보다는 내가 더 잘 알게다. 그럴 사람 아니니 걱정 말고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설사 내가 세아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아들과 제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소리에 첫째 딸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딸 역시 제가 너무 무모했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끊어진 인연이나 다름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1,000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빌려주고 난 뒤에 연락이 끊어진 것은 더 이상하다고 말이죠. 저는 미국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중이니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끝까지 제가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죠. 특히 아들은 제가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두둔하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죠. 덕분에 아들과 제 사이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만큼 최악이 돼버렸어요. 첫째 딸마저도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하면서 사기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터라 덩달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자 가족들은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사기당하셨는데 신고를 하지 않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로 하세요. 네 놈이랑 헤어지면서 위자료라고는 한 푼도 안 받고 나갔다. 됐어. 위자료 줬다 생각할란다. 아니, 자기 자식 하나 챙기지 못한 사람한테 위자료는 무슨. 그때 아이만 제대로 지켰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요. 이놈이 아직도 그런 무식한 소리를. 그런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 내가 그런 말 입에 올리면 다리를 확 분질러 버린다고 했지. 아들은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편이 아닌 며느리의 편을 들 수 있느냐고 화를 냈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사이는 더 벌어져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아들은 결국 가게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니 여간 쓸쓸한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집을 처분하고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돈으로는 다니던 공방 옆에 제 작업실을 따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하게 주문받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딸아이들은 고맙게도 돌아가며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와 반찬이며 청소며 도와주었어요. 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가끔 첫째 딸이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기는 했어요. 바를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고전하고 있다고요. 장사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여 본 적이 없는 녀석이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니만. 그래서 그냥 제가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다른 기술 배우던가 하라고 했어요. 얌전히 그러겠다고 하디? 절대 그럴 녀석이 아닌데. 자기도 이젠 지쳤는지 가게 정리할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첫째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점차 머릿속에서 지워가며 살았어요. 아들에게 말 한 대로 위자료를 주었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공방으로 출근을 했는데 제 스승이자 동업자기도 한 공방 사장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아유,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선생님께서 이전에 디자인하셨던 스탠드, 그거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큰 건수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돈도 기존 가격의 2배를 쳐주겠다고 하고, 기한도 엄청 넉넉하게 줬어요. 예? 아이, 그렇게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던가요? 아, 누가요? 사장은 IT 계열의 회사 대표라고 하시면서 직원들에게 창립 기념일에 나눠줄 생각이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말했죠. 저는 IT 회사 대표가 저를 어떻게 알아서 주문을 넣은 것인지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은 오후에 직접 계약을 하러 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만큼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후가 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고 낯이 많이 익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봤지 요리조리 얼굴을 뜯어보면서 기억을 뒤적거렸죠. 그리고 순간 며느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남자가 씩 웃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기억하시겠는지요? 어이구, 사돈 총각 맞지? 사고가 났다고 하더니만, 이제 괜찮은 건가? 네, 누나를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술도 성공적으로 했고, 무사히 졸업돼서 자리도 잡았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고 싶었어요. 정말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나는 세아가는 어디 있고 왜 혼자 왔어? 저는 가장 궁금했던 며느리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사돈 총각은 아직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귀국을 하게 됐다고 말했죠. 저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사돈 총각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어린 조카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결혼을 했다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제 새아가라는 호칭도 넣어둬야 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쉽기도 했어요. 누나가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사한 것도 누나가 새로 인연을 만난 것도 그때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때 도와주신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 자식이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게 미안할 뿐이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남이나 다름없는 이혼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큰 돈 빌려주시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나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큰 절 올립니다. 사돈 총각은 그대로 큰 절을 제게 했어요. 고급 정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 말이죠. 저는 허둥대며 괜찮다고 사돈 총각을 일으켜 세웠죠. 탁자에 앉아 정식으로 주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돈 총각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며느리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누나는 빨리 한국으로 오고 싶어 했는데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제 병간호 하면서 인테리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센스가 있었는지 대학에 합격을 하면서 귀국이 늦춰졌어요. 그러다 매형도 만났고요. 아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 다행이야. 누나 오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문건 잘 부탁드려요. 저희 거래처 분들이랑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들 따로 주문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돈 총각은 봉투를 내밀며 그때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붙였다고 말을 하며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갔죠. 봉투에는 2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로 뒤따라 나갔지만 벌써 타고 온 차는 출발한 상태였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체였죠. 빌려주셨던 돈입니다.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당시 제게 빌려주셨던 1,000만 원은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이 메모를 지갑에 넣고는 수표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돈 총각이 다녀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묻는 아들에게 더 이상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저는 깔끔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왜 전화는 아예 안 받으세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불보듯 뻔한데 내가 받을 이유가 있나?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누나들 말처럼 가게 접고 기술이라도 익힐 생각해. 돈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가게 정리하는 중이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벌써 가게를 정리 중에 있다는 말에 저는 의외다 싶었습니다. 첫째 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고집부릴 줄 알았거든요. 정신을 좀 차린 것인가 약간의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쳐지지 않은 품성이 그렇게 단번에 달라질 리가 없었죠. 아들은 사돈 총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남 IT 대표라면서요? 어느 회사래요? 돈 많이 벌었대요? 사업은 어떻게 확장할 생각으로 한국 왔다고 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당시에 빌려준 돈으로 수술 잘했다고 인사하고 간 사람한테. 그리고 설사 내가 물었다 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궁금해하는 거냐? 왜 상관이 없어요? 천안 매형 사이였는데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밥 얻어먹은 값은 해야죠. 뭐? 천안 매형? 너는 내가 세아가한테 돈 빌려줬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냐고 했어, 안 했어?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천암, 매형? 저는 아들의 못된 생각이 뻔히 보여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제 화가 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사돈 총각은 물론 며느리에게 연락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집 관련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사돈 총각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에 이미 혹한 상태여서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머니가 어지간하셨어요 야식에 아침밥에 주말에는 도시락까지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 대가는 받아야죠. 네 어머니가 그런 대가 바라고 한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설사 대가를 그쪽에서 치른다고 해도 네가 왜 나서서 난리냐? 외기는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제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냉수를 아들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찬물에 아들은 펄쩍 뛰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냉정하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호통을 쳤죠.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을 안 들어주시는군요. 어떻게 사사건건 반대만 할 수 있으세요? 진짜 제가 아들이기는 해요. 가게 결국 다 정리해서 제 손에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기회를 잡아야 제기라도 할 것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제기? 기회? 이놈아, 사돈 총각이 왜 네 제기의 기회야? 너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 설사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할 말이 아니지. 네가 세아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이만큼 키워줬으면 부모 할 도리는 다 했다. 앞으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도 이제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란다. 그리고 사돈 총각이든 세아가든 찾아가기만 해봐.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으로는 안 끝날 테니. 저는 공방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먼지를 쓸어내듯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더 이상 부모 자식 인연은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 역시 앞으로 아버지는 없는 셈 치겠다고 하면서 공방 입구에 있는 그릇들을 발로 차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그릇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릇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누나들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는지 딸아이들이 줄줄이 전화가 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 녀석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딸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기함을 토했고요. 저는 앞으로 아들에 관한 얘기는 제게 전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드디어 며느리가 공방으로 찾아왔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왔다고 말하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일찍 찾아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죠. 오랜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훨씬 생기가 돌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래전 저를 찾아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던 그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마주 본 저와 며느리는 괜히 그때의 일이 떠올라 웃음이 터졌죠. 동생한테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남편이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저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제가 인테리어 하는 집에 아버님이 소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건강만 괜찮으시면 말이에요. 아니, 들어보니 남편이 유명 건축가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름 있는 작가들 작품을 넣는 게 낫지 않겠니? 제 눈엔 아버님이 만들어 주시는 소품들이 그 어떤 작가들보다 뛰어난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겸손하신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어느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며느리가 인테리어 한 집 안에 제 작품을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아봐주고 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있는 공방으로 찾아와 주문하는 분들도 계셨고, 며느리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주문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을 건 전시회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과 아들까지 데려와 인사를 했고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외국인이 허리를 숙이며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아버님과 새아가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며느리는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불러주시는 새아가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알아요. 아버님과 제 관계. 괜찮다고 했고, 오히려 이 사람은 아버님이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할 정도인걸요? 저는 그 말에 인연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들었죠.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며느리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랍니다. 얼마 전에 사돈 총각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도 시켜주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괜히 눈물도 날 뻔했습니다. 저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당일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나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야? 아버님 아니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겠어요. 그러지 말고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새로 얻었다 생각하기로 했죠. 어제는 사돈 총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는 사돈 총각을 보는데 아들 생각이 나더군요. 이제는 누나들과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려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지만 부디 더 이상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